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방위로 이뤄진 은행권의 기업 지원에 대해 변화를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백신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과 거부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여름이 오면 기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히려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 장기 후행 가능성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날씨와의 관계, 그리고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취재 파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세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과학과 수학, 정보, 융합 교육을 연계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지역이 수도권을 벗어나 확산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발생 상황이 대전, 광주, 전남 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발생이 생기고 있다면서 감염 지역 자체가 확산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이런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많은 사회적 희생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현재 상황은 의료 체계가 통상적 수준으로도 대응 가능해 단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경고하며 지금까지 전방위로 이루어진 은행권 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총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대응도 길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이 기업을 지금처럼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을 바꿔 지원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좀 더 창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어려운 기업이 영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면 지원한다든지 거래은행이 업종 변경을 권고한다든지 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백신을 개발하는 목표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투자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올해 추경에 치료제와 백신 관련 예산이 1,100억 원 정도 배정된 것이 적당하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내년까지 투자를 증액하는 등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신 예산은 개발과 관련한 1,115억 원 이외에 간접적으로 백신 장비를 구입한 것까지 포함하면 1,900억 원 정도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사이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생겨난 변화 중 하나가 로봇의 활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로봇의 모습을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로봇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로봇을 이용하는 식당들이 세계 곳곳에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격리된 사람들에게 주문 음식을 배달하기 위한 박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통안에 담긴 음식을 입력된 위치로 배달하는데 배달원과의 접촉도 가능하면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싱가포르에선 공원 등 야외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로봇이 합니다. 네 발로 걷는 개 로봇이 공원을 순찰하고 거리 두기를 독려합니다. Let's keep Singapore healthy. For your own safety and for those around you, please stand at least 1 meter apart. Thank you. 청소와 함께 소독이 중요해지면서 청소 로봇의 활용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살균 효과가 있는 자외선을 켠 로봇이 상가 소독에 나서고 사무실에선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손잡이를 찾아 자외선으로 소독을 합니다. 홍콩에선 지하철 소독은 이미 로봇의 몫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강한 전염성 때문에 로봇의 활용이 활발한 분야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이 개발됐고 간단한 체온 측정은 의료진이 아닌 로봇만으로 충분한 세상이 됐습니다. Hello, good morning. I am here to take your temperature. 지난 3월 일본의 한 대학에선 아바타 로봇이 대신 참석하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은 집에서 아바타 로봇을 조종하며 아쉬우나마 졸업의 기쁨을 느껴야 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조만간 재개될 관중 입장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모든 관중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구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관중석에서도 한 칸 이상 뛰어 앉아야 하고 물과 음료 외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KBO는 또 만일의 경우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현장 예매 없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예매만 받습니다. 각 구단은 자유석과 어린이 놀이방, 흡연실 등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침방울 분출이 우려되는 응원가나 구호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KBO와 각 구단은 경기장 수용 규모 30% 수준의 관중부터 늘려갈 생각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입장 규모와 날짜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확산한 비대면 근무가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기존 업무 처리 방식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여 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전체의 34%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업무 시행 이후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은 8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반응은 1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원격 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대면 업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존 업무 수행 방식과의 충돌이 63%로 가장 높았고 업무 진행 속도 저하나 정보 보안 등도 꼽혔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4월보다 0.08%포인트 내린 2.81%로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로 대출금리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증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올라 2.83%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은 일부 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중과로 0.1%포인트 오른 2.75%, 중소기업은 저금리 대출 비중 축소 영향으로 0.02%포인트 오른 2.88%였습니다.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훨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력 사용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대 전력 수요에 대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전기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월인데도 30도를 넘는 때이른 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실제로 예년보다 기온이 0.5도에서 1.5도가량 높아 손에 꼽을 정도로 무더운 한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크게 늘어 에어컨 등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일수를 보면은 20에서 25일 정도로 평균의 약 2배, 그리고 작년보다는 약 10일 정도가 많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력 수급 대책으로 여름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공급 능력인 1억 19만 킬로와트를 확보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상위 10개 연도의 평균 기온 29.1도를 적용하면 적게는 8,730만 킬로와트, 상위 3개 연도의 평균 기온 30.1도를 가정하면 많게는 9,080만 킬로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전력 사용량이 최대 절정인 9천만 킬로와트를 넘더라도 공급 능력이 1억 킬로와트 이상 충분하므로 남는 전력은 900만 킬로와트가량이고 예비율이 10%를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예비 전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 전력 공급에 비교적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고 전기요금 할인 한도 액수도 2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낮에 폭염이 계속되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덥고 습한 이른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3주 동안 전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700만 킬로와트대의 추가 예비 전력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안산시가 원아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유치원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안산시청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상록구의 유치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은 집단 식중독이 최초 보고되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한반에 서너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결석 원생이 평소보다 10명 가까이 늘었는데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첫 증상자가 나온 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유치원이 아닌 병원이 보건당국에 관련 내용을 처음 전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담당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홈케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가운데 미세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각질 제거나 주름 개선을 돕는다는 피부 자극기가 시중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상당수 제품이 침 길이가 기준치를 넘어 피부 손상이나 감염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피부 자극기입니다.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원리인데 각질 제거나 피부 재생, 주름 개선에 탁월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써보고 피부 개선에 좋았다는 후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85%가 침 길이가 길어 가정에서 개인이 쓰기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공고에는 위험성 때문에 침 길이가 0.25mm가 넘으면 병원에서 써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인에게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0.25mm를 넘는 겁니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침 길이가 3mm짜리가 되는 것도 상당수였습니다. 병원용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임의로 쓸 경우 피부 조직이 손상되거나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습니다. 실제 얼굴 화끈거림을 심하게 겪거나 알레르기가 났다는 피해 호소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진피까지 천공이 생겨서 피부 조직이 손상되고 피부 감염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교차 감염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침 길이가 0.25mm가 넘는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으니 절대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전자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개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전이와 감염 과정을 분석하고 실시간 관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러스 관찰은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통해 고정 작업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죽은 표본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살아있는 아주 미세한 생체 물질을 전자현미경으로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이제 세포가 다른 바이러스나 세포끼리 이제 결합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징을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현미경보다 수천 배 이상 높은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어려운 전자 현미경의 문제점을 해결한 겁니다. 연구진은 강철보다 200배 강한 강도와 높은 전기 전도성, 물질을 투과시키지 않는 그래핀의 성질을 활용했습니다. 0.2 나노미터 두께의 그래핀 보호막을 세포 위에 감싸주면 고진공의 전자 현미경 내부에서 탈수로 인한 세포의 구조 변화와 전자빔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작은 단백질이나 DNA, 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시료들의 관찰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앞으로 신약 개발이나 다양한 생명 현상의 기작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ITA 융합대학원 한영기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 온라인판에 실렸고 6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공식 보고된 지 반년 만에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여름이 오면은 코로나19 기세도 한풀 꺾일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기후에 이 약하다는 사실에 기반한 이 여름철 감소 예측이 틀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도 현재 집단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이 세계 곳곳에선 재유행 조짐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미국은 물론 이 브라질, 이탈리아, 영국,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서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이 2개 주뿐이고 36개 주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1일 확진자 수가 8천여 명이 발생했고 또 텍사스 주에서는 5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플로리다 주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positivity increase is really being driven by a big increase over the last 3 weeks in individuals testing positive throughout the state of Florida in younger age groups, particularly 18 to 44. And if you look at that 25 to 34 age group, that is now by far the leading age group for positive tests in the state of Florida. 네, 이 밖에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고 있고요. 또 기세가 꺾인 듯이 보였던 유럽에서도 영국이나 스위스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했다가도 다시 확산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모습은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좀 약화할 것이다 이런 초기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한 초기에는 이 사태가 금방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요,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뒤면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나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of all we've done,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 remains very low. We have the greatest experts in the world. 이런 트럼프의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말도 있지만요. 여름이 다가오면 금방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학계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 MIT 연구팀은요. 코로나19 확진자의 90%가 섭씨 3도에서 17도 사이 지역에서 나타났다면서 기온이 낮은 곳에서 감염자 수가 급속히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습도나 온도, 표면 등 이런 환경에 따라서 활성이나 생존 기간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떨어졌을 때 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다가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바이러스의 침입이 쉬워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RNA 바이러스
바이러스인 독감 바이러스도 이 춥고 건조한 겨울에만 유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1918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2년 동안 전 세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도 여름에는 주춤하다가 재확산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이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라서 확신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여름에는 확산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방역 당국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철 감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5월 정도가 되면 많이 떨어지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온이 올라가면 난방으로 인한 거, 또 환기에 대한 거 이런 게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그 밀폐된 실내에 대한 그런 환경이 좀 개선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사태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이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잦아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을, 겨울이 채 오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지금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입장을 바꿨는데요. 여름이면 전파력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코로나19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경하게 밝힌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여름철에 좀 더 그 유행이 줄 걸로 예측했던 것들은 모두 그 예측이 맞지 않았고 결국은 사람 간에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계속 일어나는 한은 유행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런 수도권과 충청권의 유행을 계속 차단하지 못하고 규모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런 감염자들이 누적되면서 더 큰 유행이 가을철까지 가지 않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간 동안 유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온의 환경에서 좀 더 활동성이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름철인데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가 유례 없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큰 특징이잖아요. 네, 국내 환자 가운데서 무증상자 비율이 30%라는 보고도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일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옵니다. 역으로 따져봤을 때 확진자 수가 현재 통계보다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숙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아서 전파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숙주인 사람이 너무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굳이 온도의 영향을 받긴 받아도 덜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2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가을이나 겨울철로 가면 2차 대유행이 올 거다 뭐 이런 예측도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제 온도, 제가 보기에는 온도보다는 이게 지금 확산 속도가 물리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네, 바이러스 활성이 온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경우에는 숙주가 너무 많아서 온도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는 겁니다. 또 현재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 실내, 그러니까 이 건물 내기 때문에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달라서 기온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기온보다는 그 숙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숙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온보다도 이제 퍼지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지금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점치고 있나요? 네, 현재 상황이 심각한 이 미국의 경우는요, 향후 수년 동안 재유행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absence of effective treatments or a widely available vaccine, we expect that over the next 2 years in the region of the Americas, we will experience recurring COVID-19 outbreaks.
네, 국내 방역 당국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1차 유행 때보다 하락 속도가 좀 더 더디면서 진행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금의 2차 유행을 1차 때보다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여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약화할 수도 있다, 전파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대하지 말고 더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9일 코로나19의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두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삶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엄혹한 현실은 이것이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부 진전을 이뤘음에도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1,000만 명,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하고 국가별 단합이나 국제적 연대가 부족한 데다 세계가 분열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히 많은 정부가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변을 폐쇄하고 술집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주요 연휴 중 하나인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잇따라 해변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와 팜비치에 이어 플로리다 키스 제도의 멀로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이 이번 주 중에 해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애리조나주는 현지 시각 29일부터 술집과 체육관, 영화관, 워터파크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다음 달 2일 재개할 예정이었던 식당 내 식사 허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고, 네바다주는 경제활동 재개 2단계 조치를 다음 달 말로 미뤘습니다. 이로써 경제활동 재개를 보류하거나 미룬 주는 모두 14곳으로 확대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확산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백악관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대표격인 파우치 소장은 70에서 75%의 효험이 있는 백신이 개발돼도 집단 면역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의 부정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꺼리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운동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CNN의 5월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싼 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맞겠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전엔 주요 억제 수단이 감염자 접촉자 추적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깝게 모인 것에 대해 재앙의 조리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the president doesn't have to pass a piece of legislation, doesn't have to call the Congress. Just sign an executive order saying wear a mask.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요지부동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It's his choice to wear a mask. It's the personal choice of any individual as to whether to wear a mask or not. He encourages people to make whatever decision is best for their safety.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EU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외에
알제리와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입니다. 미국과 중국, 브라질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협약을 제의하면 중국을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총장은 팬데믹은 아직 종식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많은 나라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팬데믹은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군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천웨이 소장 연구팀과 칸시노 생물 주식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군 내부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해당 백신 후보 물질이 지난 11일 2차 임상시험까지 마친 상태며 군 내부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지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려면 성정부와 군 병참보장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와 관련해 해당 백신 후보 물질의 2차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3차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만큼 효능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학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G4라는 이름의 이 바이러스가 신종 인플루엔자 계통으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돼지를 통해 옮겨지는 G4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쉬워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폐렴에 걸린 코로나19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원광대 연구팀은 폐렴 환자의 컴퓨터 단층 촬영, CT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렴의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정확도가 99%에 달한다며 이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예측 결과를 분석하고 방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담팀은 첫 활동으로 오는 2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리 모델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5G망에 연결되는 시간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6월 한국 5G 사용자 경험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별 5G 가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용성은 네트워크의 서비스 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간의 비율을 측정한 수치입니다. 통신사 가운데 5G 연결 시간 비중은 SK텔레콤이 15.4%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15.1%, KT가 12.5%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크롬과 비타민 K 등 영양성분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주의사항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크롬,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먹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 평소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혈액응고와 뼈 구성을 돕는 비타민 K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남극 기온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대 연구팀은 남극 내륙 지역의 온난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남극의 기온이 1989년부터 2018년 사이 섭씨 1.8도 상승했다면서 이는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빠른 속도라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온난화가 가장 멀리 떨어진 남극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남극의 기온 상승이 해빙은 물론 해양 생태계와 세계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소양을 갖춘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인데요. 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활발해지면서 에듀테크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첨단 에듀테크가 이제 교육 현장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 종합계획이 담긴 내용인데 이전에 수립됐던 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번 종합계획은 이제 학교 현장에 AI나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과학, 수학, 융합 종합계획을 각자 시기를 달리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보 종합계획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4개의 종합계획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마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그런 과학인재 양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래지향적이고 또 실효성이 있는 이 정책을 수립하고자 계획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자, 에듀테크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수업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희가 이제 과학교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까지 저희들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교실을 모든 학교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이 지능형 과학교실에는 AR, VR 같은 이런 장비가 구축된 오프라인 교실과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저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AR, VR 등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실험할 수 없는 가상의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첨단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실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에 한 5,000개 학교 그리고 2024년까지는 11,000개 모든 학교에 그렇게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과 이 등교 수업을 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 수업에서도 학교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에 직접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 학교와도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학에서 실제로 하는 실험 같은 거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글쎄요, 일부 이제 해외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가상 현장을 견학하는 서비스를 민간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VR 등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 실험 프로그램을 실제로 가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소위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교육적 가치를 이제 인식하고 그걸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탐구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 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수학 역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흥미를 유발하고 또 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못 느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수학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AR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또는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를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학생별로 분석을 한 다음에 학생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실제로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그 알지오메스라고 그래서 함수라든가 기하처럼 아이들이 어려운 프로그램, 그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직접 그려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요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이라 다른 나라 수출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2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이 이미 실행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사실 가장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도 만들고 선생님들 연수도 실시하고 시도교육청과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학 수업을 실제 수학적 탐구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대개 이제 수능 등 입시와 연관되어서 문제풀이식 수업을 선호하고 학교도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수업, 수학적 사고력이나 역량을 갖춘 그런 수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능정보 사회로 가면서 이런 수학적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갖추고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가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과는 다른 그런 수학 수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쭉 계획을 설명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정보교육과 융합교육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정보교육은 그동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위주로 했다면 이제 AI 교육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정보 기초 능력은 모든 아이들에게 함양시키고 또 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AI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수학 같은 그 심화된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전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은 수학과학 정보를 융합해서 실제로는 교과서 없는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이 수학과학을 예술과 융합한다거나 사회과목과 융합하는 등 다양한 융합교육을 좀 실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하는 종합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를 통해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암기하고 문제풀이 없는 재미있는 수학과학 이런 교육이었다면 이제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미래 사회에 맞는 그런 탐구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을 받는 기초를 이번 기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된 교육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인재를 키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각자 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도입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병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3대 요령을 지켜야 합니다.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산 유치원 아이들의 쾌유를 빕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